네, 안녕하십니까. 다음 발표자인 이제 나무우영입니다. 저는 유산균 저염김치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저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요. 주로 유산균과 식물 간의 관계에 대해서 특허 기술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전략도 짜고 있는 개발자이자 창업자이기도 합니다.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특허 전략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허라는 것은 이 세상을 바꾸는 귀중한 아이디어입니다. 그 아이디어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행정적인 자료인 특허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의 산업사회에서는 유형적인 자산이 가장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지식재산, 조직역량, 인적자원, 고객관계 이러한 것들이 기업의 가장 큰 자산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허에 대한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직원이라든가 개발자가 갖고 있는 수많은 아이디어에서 시작됩니다. 그 아이디어를 어떻게 구체화시키고 구체화된 것을 어떻게 특허를 출원하고 심사하고 결정될 것이냐 하는 것으로 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지식 자체가 기업의 새로운 재산이자 마케팅의 도구이자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특허는 기술 공개와 독점권 부여라고 하는 두 가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특허를 내는 순간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적인 노하우는 더 이상 우리만의 보안이 되지 않습니다. 특허를 출원하는 순간 우리는 이 기술이 세상에 공개됐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공개된 기술은 사회적으로 기술 축적과 여러 다른 거래처를 통해서 공개 기술을 활용하면서 산업의 발전을 가져옵니다. 또한 우리가 제품을 출시하거나 했을 때 이 특허를 바탕으로 해서 출시된 것에 대해서는 배타적인 권리를 갖게 됩니다. 이 배타적인 권리를 통해서 자본시장에서 수익을 취하는 걸 통해서 사업을 촉진하고 발명 의혹을 고취하는 걸 통해서 또한 산업은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허를 출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업적으로 이용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발명이 이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이 됩니다. 신규성이 따라야 되죠. 신규성에 대한 것은 지자체라든가 아니면 특허청에서 수많은 선행기술조사 과제 사업을 통해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이디어가 신규성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그러면은 가까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센터라든가 아니면 지자체를 통해서 선행기술조사 사업에 참여를 해보시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특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진보성입니다. 이 발명이 새로운 것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있던 발명과 비교해서 큰 차이가 있는 독창적인 것이어야 됩니다. 다른 기존에 있던 특허하고 큰 차이가 없다든가 아니면 누군가가 이미 출원을 했다든가 한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특허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바로 진보성에 있습니다. 특허의 효력은 출원을 기준으로 해서 20년 동안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특허 유산, 실용신안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보호가 되죠. 그런데 특허는 누가 먼저 발명을 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출원을 했느냐 하는 것으로서 그 소유권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고 하면 우선적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것을 권합니다. 특허는 권리를 획득한 국가 내에서만 가능한 속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에서 인정받으려고 하면 한국에서, 미국 시장에서 인정받으려면 또 미국에서 특허를 취득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이 권리에 대한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면 특허 협력 조약인 PCT 출원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아이디어에 대해서 발명을 했을 때를 특허로 보고
고안을 했을 때를 실용시하는 겁니다. 자연 법칙을 이용해서 창작을 하고 난 후에 고도한 것을 특허라 발명을 해보고 그냥 자연 법칙을 이용한 기술 사상의 창작을 고안해 봅니다. 하지만 발명이냐 고안이냐 이걸 나누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특허 출원자가 이걸 발명으로 보고 출원할 건지 고안으로 보고 출원할 건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특허를 내실 때는 출원인과 발명인에 대한 발명의 명칭을 포함하고 있는 출원서와 이 발명을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명세서, 그리고 어떤 기술을 보호하고 싶은지에 대한 청구항,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이제 기술 구성을 명확히 하는 도면과 요약서를 같이 만드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접 만드시기 힘드실 때는 이제 변리사의 도움을 받으셔야겠죠. 이러한 특허에 대한 것은 출원을 하게 되면 공개가 되면서 실질 심사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거절이 이루어지게 되면 의견 제출 통지서가 날아옵니다. 그걸 통해서 거절 이유로 사유가 나타나고요. 이때 의견서나 보증서를 보내서 특허 결정으로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특허 결정이 만들어지면 곧바로 이제 외부에 공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으려고 하면 PCT에서 특허 협력 조약에 통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이때는 기본 서류에다가 국제 출원서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특허에 대한 것을 조사해보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특허에 대한 것을 저희는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는 그냥 자신의 아이디어로 그냥 만들었다고 해서 유용성을 갖지는 않습니다. 자신의 권리에 대한 보호를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실제 매출로 연결되고 수출 시장을 만들어내고 하는 데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를 내기 전에 시장에서 과연 이 기술을 요구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부 정책에서 이러한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먼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한 확인 작업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특허로 만들고, 그리고 그 특허를 바탕으로 해서 출원한 후에 제품화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허 제품은 특허에 대해서 등록을 한 후에 꼭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특허의 출원과 동시에 제품 전략도 함께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신이 브랜드가 이미 수출 시장이라든가 내수 시장에 알려져 있다고 하면 자신의 브랜드를 바탕으로 해서 영업 전략을 만드셔야 될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바로 K브랜드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류 열풍이 많이 이제 불다 보니까 이 한국이라고 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 프롬 코리아라고 하는 이 K브랜드가 특허와 함께 결합했을 때 수출 시장성에 대해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2012년도에 유산균 저염김치 제조에 대한 특허로서 이러한 전략을 처음 밟기 시작했습니다. 특허에 대한 전략은 변리사라든가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맡겨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정부의 여러 지원 사업을 바탕으로 한다고 하면 쉽사리 자기 자체적으로도 이 공부를 통해서 충분히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선택했었고요. 저희가 첫 번째 만든 특허는 야생초를 이용한 저염소, 저나트륨, 고칼륨 김치 제조에 대한 특허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특허 출원해서 등록까지는 1년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반해서 당시에 저희는 3개월 만에 이제 출원부터 등록까지가 끝났었습니다. 물론 우선 심사 제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가질 수도 있었지만 저희가 만든 특허가 갖고 있는 산업성이라든가 신규성이라든가 진보성이 굉장히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당시에 만들어진 이 특허는 기존에 있는 발효식품들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야만 된다는 그 제한을 깨뜨린 기술 특허였습니다. 이 기술 특허로 인해서 저희는 당시에 정부 백서에도 역사 기록물로 등재가 되었었고 수많은 상을 수상하는 또 계기도 되었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시골에 있는 작은 회사에서 특허라고 하는 기술이 없이 제품을 출시했다고 하면 어떤 곳도 관심을 가져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당시에 국제적으로도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도 나트륨 저감화에 대한 열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2006년도부터 나트륨에 의해서 고혈압이라든가 당뇨 환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이에 따라서 나트륨 저감화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나트륨 섭취원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 것이 김치라든가 장류였습니다. 특히 많은 나트륨 섭취가 되는 것이 김치가 주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또한 시장에서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또한 요구하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김치라고 하는 것을 타겟으로 잡았습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서는 한국 자생을 하고 있는 야생초와 그 식물 속에 있는 유산균의 관계에 대한 연구로서 문제 해결책을 찾아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만든 특허는 제조 제법에 대한 특허로서 야생초 성분 배합 비율에 대한 특허로서 특허가 출원되었고, 당시에 나트륨 저감화라고 하는 소비시장과 정부 정책시장이 요구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산업적 검증도 가능했었던 거고요. 그리고 당시에 수많은 기업들은 대부분 소금에 집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의 표면적을 넓힌다든가 아니면 NaCl인 소금을 KCl이라든가 CaCl 같은 대체 염을 사용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나트륨 저감화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만이 야생초 성분 배합이라고 하는 야생초와 유산균의 관계라고 하는 이러한 시각으로 접근해야 했기 때문에 신규성도 확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동시에 이렇게 만들어진 것은 수천 년 동안 발효식품은 소금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과학적인 팩트를 깨트리는 계기가 됨으로써 확실한 진보성을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출원부터 특허 등록까지 3개월도 안 되는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당시 기보에서 평가하는 점수에서 2억 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참고로 특허를 내게 되면 기보에서는 1점부터 2억 점까지 점수로 산정을 합니다. 그리고 8점 만점 이상의 점수를 가질 때 벤처기업 인정을 줍니다. 당시에 이 특허 하나로 2억 점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저희들은 곧바로 벤처기업 인정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 이 특허는 한국, 일본, 중국 PCT 특허로 출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특허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입니다. 이때 저희들은 단순하게 소금만 줄인 게 아니라 유산균에 대한 것을 프로바이오틱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작업도 같이 이루어졌습니다. 일반적으로 김치가 갖고 있는 유산균은 그램당 100만 마리 수준인데 이를 그램당 10억 마리 수준으로 대폭 끌어올리는 것도 가능했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겠는지 모르겠지만 한국에 있는 김치는 2012년도부터 중국으로 수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12년도에 중국에서 대장균을 가지고 있는 식품은 통관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유산균 식품을 알고 있는 김치에는 유산균뿐만 아니라 효모균이라든가 대장균이라든가 곰팡이균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시장으로 이 대장균 규정으로 인해서 통관이 안 되고 있어서 그 전에 종갓집이든 동원이든 많은 회사들이 중국을 수출하고 있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완전히 수출이 끊기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중국 안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국 브랜드의 김치들은 중국 안에서 제조해서 유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기술을 적용했을 때는 대장균이 전혀 검출되지 않는 특성을 갖추고 있다 보니까 이 또한 당시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부분이 있었습니다. 식물 기반 유산균과 저염 발효식품 대사체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때는 놀랍게도 식품이지만 인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옵니다. 이러한 것은 당시에 개발자, 저의 이제 어머니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저의 몸에 대한 변화로도 이어졌고요. 이에 대한 내용은 당시에 이제 MBC라든가 KBS라든가 그리고 이제 일본에 있는 NHK라든가 이러한 곳에서 많은 뉴스 보도로도 이루어졌고 다큐멘터리로도 당시에 제작이 되었었습니다. 예, 유산균 저염김치에 대한 제조 방법으로서 초기에 특허를 등록하였고 이때 그 이후에 저희들은 당시에는 이 특허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시장에서 최초의 저염김치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특허라는 사실과 이걸 통해서 독창적인 제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릴 수가 있고 또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정도에 대한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 특허를 어떻게 기업 자산화하고 가치 평가를 해서 또 다른 시장으로 할 수 있는 바탕형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당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기술 가치 거래 대회에서 많은 제안을 받았었는데 이 제안에 대해서 응하지도 못했었고 이를 기업 자산화 하는데도 당시에는 성공하지 못했었습니다. 당시에 이 기술을 바탕으로 이 특허를 바탕으로 해서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많은 지원 사업이라든가 또는 새로운 시장 개척이 굉장히 용이했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는 GS라든가 갤러리아 백화점과 같은 그런 백화점 채널뿐만 아니라 마켓컬리라든가 이러한 것부터 해서 여러 가지 온오프라인 채널을 발굴할 때도 이 특허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음이 중요한 판단의 지표로 사용되었고요. 동시에 이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R&D 과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이 특허는 굉장히 유용한 기반이 되어줬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기술의 신규성과 진보성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산업적으로 얘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술적으로 까다롭고 또한 야생초라고 하는 계절성을 지니고 있는 특허 핵심 물질의 생산성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성장에 대해서는 빠르게 한계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었고요. 또한 이 관련된 유사 대체제가 존재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정체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가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고용 인력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2019년이 되었을 때는 기업 입장에서는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시장에 제품이 알려지고 바이어들에 대한 주문량이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이 특허에 관련된 핵심 물질 생산량은 정체되었기 때문에 바이어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가 없는 그러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고 그것은 바이어들이 더 이상 저희를 찾아오지 않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특허에 있어서 산업성에 대한 고려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경험을 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후에 특허에 대한 전략을 바꿨고 기술 로드맵을 만드는 것을 통해서 더 고도하게 된 기술, 더 산업적으로 유효한 기술을 개발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특허는 특허 출원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아이디어 단계가 있고 이것을 실험실 또는 연구소 단계에서 만들 수 있고 재현이 가능한가 하는 것을 보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켓에서 이 제품을, 특허를 제품화해서 출시 가능한가 하는 걸 살펴야 되는 또 단계를 밟아야 되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바이어가 많이 늘어났을 때 과연 산업적으로 대량 생산 가능한가 하는 것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는 초기에 마켓 진출까지만 생각했지 이거를 산업적으로 대량 생산에 대한 것은 생각하지 않았던 우를 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새롭게 이제 기술 개발하는 것에서는 꼭 산업적 생산까지 넣고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 이제 다시 특허를 만든 것이 VPMIM이라고 하는 제조 특허에 대한 것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현재 농산물과 식품 시장은 크게 변동되고 있습니다. 과거 굉장히 많은 식품업체들이 지금 범람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 최근에 있는 코로나 팬데믹 사태라든가 4차 산업혁명 등을 계기로 해서 식품 시장 자체가 크게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식품 시장 자체가 최근에 동물 식품을 중심으로 한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식물과 바이오 식품을 바탕으로 한 시장으로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어떤 중요한 성분이라든가 어떤 중요한 효소가 있는가 하는 시장에서 미생물과 유산균 중심의 시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정제물 중심의 시장에서 복합체 중심의 시장으로 바뀌고 있고요. 의약품에서도 항생제와 의약품 중심 시장에서 면역력 향상 식품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구의 기후 변화 위기와 그리고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대사증후군 환자, 그 다음에 비만 질환자, 그리고 암 환자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한 미세먼지라든가 바이러스에 대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의 범람으로 인해서 이러한 시장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최근까지 2000년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국제 과학자들은 인간의 유전체에 대해서 연구를 해왔었습니다. 그 유전체 연구에 대한 결과물로서 최근에는 미생물에 대한 것에 대한 부분으로서 변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저희는 홀푸드 마켓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홀푸드 마켓에서는 2010년대만 해도 그곳에서 음료 시장에서 제일 많이 전시되어 있던 곳은 탄산음료였습니다. 코카콜라나 펩시콜라 그리고 여러 가지 사이다 같은 탄산음료가 많이 전시되어 있었죠. 그랬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 커피가 그 자리를 차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차음료들이 그 시장을 차지했죠. 그런데 최근에는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콤부차라든가 워터캐피라든가 김치 거시악 같은 생소한 이름의 새로운 음료들입니다. 이런 음료들의 특징은 식물을
미생물로 발효해서 만들어진 음료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얘들은 어떤 성분을 갖고 있는가, 어떤 효소를 갖고 있는가, 어떤 의학적인 효과가 있는가 라는 것에 집중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아니라 식물과 미생물을 어떤 공정을 거쳐서 만들었는가 하는 것을 집중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농식품 시장의 대표적인 변화입니다. 최근에 코로나 사태가 확대되면서 유럽에서는 김치라든가 인삼이라든가 이러한 음식료품이라든가 식품에 대해서 얘들을 미생물로 재가공해서 만드는 것에 대한 시장이 크게 뉴스에 보도되고 있고 또한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기회입니다. 한국은 발효식품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한국의 발효식품은 유산균이라든가 고초균이라든가 아니면 효모균 같은 여러 가지 미생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발효식품입니다. 그것은 유럽의 소금 기반의 발효식품이라든가 일본의 식초 기반의 발효식품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동남아시아의 알코올 기반 발효식품과는 현격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있는 수많은 식물들, 이 식물들을 각각 미생물로 발효해서 만들어지는 음료라든가 식품, 이에 대한 것들로 새로운 시장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 있는 적은 자원을 대량의 식품 산업으로 만드는 데 있어서 그리고 고부가 가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주로의 기회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저희 또한 만들어진 기술은 인삼이든 배추나 무나 아니면 매실이나 이러한 수많은 식물들에 대해서 저희가 갖고 있는 VPMIM이라고 하는 특허 물질을 섞고 는 방법을 통해서 그 식물이 갖고 있는 유산균을 활성시키고 이를 통해서 바이오 대사체 생성물을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 특허를 취득하였습니다. 이것은 특정 식물에서 유전 정보를 가진 유산균으로 하여금 식물을 대사케해서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혁신적인 새로운 기법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식물로 확대 적용을 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특허가 갖고 있는 특징은 기존에 끓이거나 또는 혼합하거나 또는 녹이거나 또는 유전적인 자를 조작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식품 특허에 대한 것을 나노 식물체를 초미세 진동 현상을 이용하고 식물 유산균의 유전적인 관계성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진보성을 확보한 것입니다. 산업적으로도 지금 현재 시장 자체가 식물 종균화와 대사체 대량 생산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걸 반영하였고, 그리고 신규성으로서 나노 식물체를 통한 해법을 제시했다는 독창적인 특징을 갖고 있고, 진보성으로서 이 과정에서 대량의 새로운 영양물질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 또한 특허로 등록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 기술에 있어서 내용을 현미경으로 들여다 봤을 때의 내용입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사례 1에 있는 스텝 1에서 하고 사례 2에 있는 스텝 1에서 식물의 이 조직과 세포를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 유산균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유산균들이 식물들을 대사해 가지고
원하는 특정한 이제 물질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건강식품으로 꼽히고 있는 인삼의 경우 보시면은 오른쪽에 있는 왼쪽 표와 같이 록셀라라든가 아세토박테라든가 콜로스트림이라든가 슈도모플레스라든가 이러한 미생물들이 갖고 있고 아주 미미한 양의 유산균들이 존재합니다. 기술적으로 이 미미한 유산균들을 오른쪽 표와 같이 대량의 유산균으로 바꾸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인삼이 갖고 있는 사포닌과 같은 성분들의 변화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지표 물질은 컴파운드 K라든가 PPT-톨이라든가 PPT-톨 같은 성분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삼의 원물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삼을 먹었을 때 건강에 도움을 되기 위해서는 인삼에 있는 사포닌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최근에 연구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들 4명 중에서 한 사람은 인삼 사포닌을 흡수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삼에 있는 RB1이라든가 RB2라든가 RG1이라든가 이런 사포닌에 대해서 흡수된다고 하더라도 그 흡수율이 고작 1%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몸속으로 이러한 사포닌들이 흡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내가에 건강한 유산균들이 존재해야 되고 그 유산균들이 거기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인삼의 사포닌들을 컴파운드 K라든가 PPD-톨 같은 성분으로 바꿔줄 수 있을 때 흡수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삼을 먹었을 때 얘들이 우리 장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 것은 아니다 보니까 변환돼서 흡수되는 것은 1%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기술을 적용을 하였고요. 그 결과 오른쪽 표가 있는 것처럼 대량으로 컴파운드 K라든가 PPD-톨이라든가 PPD-톨이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M10이라고 불리는 PPD-톨 같은 경우는 나파운드 존재하지 않았는데 1130mg로 대량으로 늘어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성분들은 인체의 대부분이 곧바로 흡수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기존에 있는 식물들의 최근에 미생물에 통해서 만들어지는 과학들을 적용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지금 현재 더 크의 트렌드는 식물과 미생물의 결합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자료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34가지 전체 인삼의 사포닌을 분석한 자료입니다. 주황색으로 보이는 것은 인삼 식물체가 원래 갖고 있는 일반적인 진서사이드입니다. 얘들은 보시면 RE, RG1, RB1, RC, RF, RO 이러한 성분들이고 이러한 성분들은 흡수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 성분들이 우리 몸에 흡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이 사포닌이라든가 희소젠세노사이드로 바뀌어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VPMI라고 하는 기술을 통해서 파란색과 같이 PPD-톨이라든가 RH2라든가 컴파운드 K라든가 RG3라든가 이러한 성분으로의 특이나 희소사포닌으로 바꿔서 인체 흡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식물에 대해서 미생물에 대한 그 기술에 대해서 여러 교수님들과 의논해 보시면 이러한 독창적인 수많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왜 최근 트렌드로 보고 있는가 하면 바로 장내 미생물 때문입니다. 최근에 식품에서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키워드는 장내 미생물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어떤 식물을 얼마나 풍부한 영양소를 갖고 있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가, 또는 어떤 식물이 양리물질이 많고 그 양리물질을 잘 뽑아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특허 소재로 사용했다고 하면, 최근의 변화는 어떤 식물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 있는 장내 미생물이 바뀌는가, 그리고 장내 미생물 속에서 유익균이 많아지고 유해균이 줄어드는가, 이러한 것을 핵심적인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정부에서 그린바이오 산업에 대한 발표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러한 요소를 가장 중점적인 요소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 기술을 적용했는 사례에서 보면, 여기 분석에 참가해 주신 40대 여성의 경우 처음에 저희한테 오셨을 때는 유해균의 비율이 2%대고 유해균의 비율이 68% 이상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기들은 유해균의 비율이 90% 이상이고 유해균의 비율이 5% 미만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성인들은 유해균이 25% 이상이고 유해균이 15% 미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직장암을 갖고 암을 걸리신 상태였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로서 유해균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 온통 장 속에 유해균이 바글바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인삼 대사체를 복용을 시킨 후에 다시 분석해 봤을 때 유해균 비율이 43% 이상으로 늘어났고 유해균 비율은 2%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저 건강한 사람의 유해균 비율보다가 더 낮은 이제 유해균 비율로 줄어든 겁니다. 그러면서 의학적인 치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모든 과학들은 면역력을 기초로 합니다. 이 면역력의 7, 80%를 담당하는 곳은 장입니다. 이 장에서 장내 미생물이 어떤 분포로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 곧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면역력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최근의 트렌드는 식물과 식물의 미생물을 이용해서 장내 미생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것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자연 환경에서는 수많은 좋은 식물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미생물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변에서 조그마한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신다고 하면 굉장히 새롭고 혁신적인 시장에서 요구하고 정책에서 요구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취득하고 제품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자료에서 보시면 최근에 마이크로바이옴 관련된 논문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바이옴이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대사질환, 치매라든가 알츠하이머라든가 ADHD 같은 신경질환, 그리고 수많은 대장암이라든가 크론병 같은 암질환, 그리고 바이러스에 대한 또는 여러 가지 병원균에 대한 감염질환, 그리고 심혈관 질환과 그리고 만성피로 같은 염증성 질환에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이 시장의 규모는 600억도 되지 않는 작은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은 지금 현재 10조 단위로 성장하고 있고 평균 성장률도 131% 달하는 놀라운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장 큰 이유는 기존 식품은 단백질 같은 영양 변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존 식품에 대해서는 살균 소독을 하는 데서 열을 가해야 됩니다. 이 열을 가하고 살균 소독하는 과정에서 단백질 변성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변성되어 있는 식품들은 몸속에 활성산소 같은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동시에 우리가 유기농 제품, 오르가닉 신선한 과채를 먹는다 하더라도 낮은 흡수율과 유전적인 한계성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큰 도움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기능식품 시장도 굉장히 트렌드하게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식물과 미생물에 대한 기반의 바이오 산업이 만들어지고
크게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이오 산업은 10년 후에 전 세계 바이오 산업 규모가 4조 4천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할 거라고 합니다. 10년 후 반도체와 자동차 화학 제품의 시장 규모는 3조 6천억 달러 규모가 될 거라고 합니다. 그보다는 훨씬 더 큰 시장이 바이오 산업 시장이 될 거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기존의 헬스케어 1.0 시대에 살 때는 살균 소독을 통해서 공중보건을 중요시했고, 헬스케어 2.0 시대에 살 때는 의학적인 치료라든가 항생제를 이용해서 질병 치료에 집중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사회는 건강 수명을 중요시하면서 식품과 면역 정진을 중요시하는 헬스케어 3.0 시대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시고 새로운 기술 개발을 하시고 새로운 특허를 만드실 때 시대 자체가 헬스케어 3.0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어떻게 하면 자신이 만드는 그 기술과 발명품이 새로운 바이오 산업에 적합한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발명을 하신다고 하면 훨씬 더 미래 가치가 높게 평가되실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상에서 그린바이오 융합형 신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정부의 주요 10여 개의 부처에서 협동으로 이 그린바이오를 본격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정책 발표를 하였고요. 그 그린바이오에서 봤을 때 5대 주요 분야로서 마이크로바이오, 메디푸드, 종자, 동물용 의약품, 기타 생명소재를 담고 있습니다. 거기서 첫 번째 마이크로바이옴, 이 부분은 바로 미생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산균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장내 미생물의 분포를 보는 것이 유전체 분석입니다. 저 유전체 분석에 대한 것이 핵심적인 기술 요소로 보고 있고요. 이 안에는 포스터 바이오텍스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홈쇼핑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보셨을 때도 기존의 유산균 중심의 프로바이오틱스에서 유산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로 시장이 바뀐 것을 보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주요 몇몇 회사에서 포스터 바이오틱스 제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이 프리바이오틱스 유산균의 먹이를 먹고 난 후에 만들어내는 물질들, 그것이 바로 포스터 바이오틱스입니다. 그래서 유산균 시장도 포스터 바이오틱스 시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대체식품과 메디푸드 분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육류에 대한 대체식품 그리고 기능성 신소재의 개발로 주요 과제로 잡고 있습니다. 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미노산에 대한 것을 중요한 과제로 잡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식물은 불완전 단백질 식품입니다. 그에 반해서 고기는 완전 단백질 식품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고기를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많은 지구 자원이 희생되고 있고요. 너무나도 많은 초지나 사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식물에서 어떻게 하면 완전한 단백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연구되는 것은 단백질 함량이 높은 콩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라서 연구되고 있는 것이 밀이라든가 쌀이라든가 이런 곡류입니다. 그와 동시에 최근에는 녹차라든가 또는 일반적인 잎사귀를 갖고 있는 식물들에게서도 어떻게 하면 완전 단백질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대체식품 연구에 대한 부분입니다. 메디푸드는 주로서 기능성 신소재 같은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보여드린 것 같이 인삼에서 어떻게 하면 인체 흡수율이 높은 인체 치유력을 갖고 있는 좋은 사포닌, 좋은 진세노사이드를 만들어낼 것인가, 뭐 개망초 같은 식물에서 어떻게 하면 알부틴을 대체하는 미백 소재를 만들어낼 것인가, 머위 같은 식물에서 어떻게 하면 천식이라든가 폐암 치료제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연구들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메디푸드 부분입니다. 세 번째, 종자입니다. 종자는 주로 GMO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로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보다 바이러스에 대해서 강하고 가뭄에 대해서 잘 적응하고 그 다음에 다른 잡초에 대해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좋은 과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종자에 대한 개량과 연구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주로 유전자 관련되어 있는 연구하시는 이제 교수님들이 담당하시고 있다 보니까 접근하는 것이 쉽진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동물용 의약품 분야입니다.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세 번째, 종자 쪽에서 있는 것 같은 유전자 편집 기술을 바탕으로 한 단백질 재조합 기술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줄기세포를 보다 많이 대량화해서 얘들을 통해서 치료제를 만든다든가 또는 식물이 갖고 있는 마이크로 RNA라든가 박테리오신 같은 성분들을 이용해서 동물들이 갖고 있는 항바이러스제를 만든다든가 이러한 것을 개발하는 것이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기타 생명 소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식량으로서의 곤충 그리고 핵산이라든가 또는 이제 재료 거기 소재에 대한 대체품으로서의 해조류 그리고 여러 가지 식물들을 여러 가지 의약품 소재라든가 아니면 바이오 기능 소재로 재형화하는 것 이러한 것에 대한 연구들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린 바이오에 대한 것을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그린 바이오에 대한 것은 단순히 기술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시장에서 바로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더 큰 이걸 만들어내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특허를 가지고 자체적인 제품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특허를 다른 특허를 실현할 수 있는 기업에 매각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해외 기업과 제휴해서 로열티를 받을 것인지 이런 다양한 전략을 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러한 특허 전략은 기업의 생존과 기업의 성장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기업들은 더 큰 인프라를 만들고 더 큰 유형 자산을 만드는 것을 중요한 요소로 봤다고 하면 새로운 시대에서는 생산에 대한 거라든가 유통에 대한 거라든가 보관에 대한 것은 외부 기업들에게 맡기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시장에 적합한 기술적인 자산을 확보할 것인가 이에 대한 것이 기업의 생존과 성장에 가장 직결된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발자이자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인 로서 발표를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제가 저는 이제 시스템 공학자입니다. 식품을 전공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스템 공학에서 식품으로 오게 된 계기는 제가 제 건강을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30대 초반에서 길을 갔다가 이제 기절했다가 3일 만에 깨어났는데요. 그러고 난 후에 병원에 갔을 때 특별한 이상이 없다는데도 불구하고 제 몸은 늘 만성 피로에 시달렸고 그리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처음에 제가 의존했던 것은 의학이었습니다. 좋은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고 그리고 거기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치료를 받고 하였지만 제 몸은 정상 과학으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공학자인 저는 식품의 개발자로 제 위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식품을 통해서 제 건강을 찾았고 그리고 식품을 통해서 저희 미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0년부터 아예 식품 기업을 창업하고 식품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연구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 갖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라든가 한국이 갖고 있는 과거 전통 자체가 앞으로 식품 사업이 나아갈 그 미래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대량의 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다양한 식물 식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수천 년 된 발효식품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이 발효식품 문화와 식물에 대한 것을 결합해서 바이오 산업으로 고도화해 간다고 하면 수많은 새로운 특허를 창출하고 그리고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이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는 많은 분들을 만나고 싶고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미생물이라든가 식물에 대한 기술 개발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메일로 연락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